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좌절시킨 고령 리스크가 민주당 후보를 59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꾸면서 올해 78세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화 양들의 침묵을 입술의 침묵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일론이 아닌 레온으로 지칭했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지형에 변화가 생겨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7대 빅테크 기업의 명단이 지금까지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와 테슬라로 채워져 있었으나 올해 들어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명단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이 테슬라를 M7 명단에서 밀어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봄부터로 현재 브로드컴의 시총은 8,030억 달러의 수준에 달합니다. 반면 테슬라의 현재 시총은 7,990억 달러 규모로 지난 봄 이후 브로드컴에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과 영내 아랍 국가의 휴전 압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에 대해 우리가 제공할 지원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200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자국과 국민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의 위협을 생각했을 때 이런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석유 공룡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면 폐기 반대 입장을 잇따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IRA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의 우군인 미 석유 기업들은 당초 IRA 제정에 반대했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저탄소 기술 개발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9월에 미국 고용 증가 폭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지수 자체를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김영민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81% 오른 42,352.75포인트에 S&P 500 지수는 0.9% 상승한 5,651.07의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1.22%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18,137.8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증가 폭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뉴욕 증시의 훈풍을 불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미 동부 지역 항만 노조의 파업도 사측과의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종료되자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고용 시장의 강세로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연준이 오는 11월 FOMC 회의에서 빅컷을 단행할 거란 기대는 많이 꺾였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마이크로소프트만 0.12% 소폭 하락하며 약보합을 기록했고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4% 가까이 올랐고 아마존과 메타도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JP 모건 체이스는 3.55% 올라 211.22달러의 종가를 형성했고 웰스파고도 3.6% 상승한 56.96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4일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3월 31만 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8월의 증가폭인 15만 9천 명을 크게 상회하는 건 물론 시장 예상치인 14만 7천 명과 비교해도 무려 10만 7천 명이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9월의 실업률은 4.1%로 8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또 전문가 예상치인 4.2%도 밑돌았습니다. 지난 8월과 7월의 고용 수치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8월에 비농업 신규 고용은 기존 14만 2천 명에서 15만 9천 명으로 1만 7천 명 늘어났고 7월 수치는 8만 9천 명에서 14만 4천 명으로 5만 5천 명이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상을 크게 웃돈 9월 고용지표와 7, 8월 지표 상향 조정은 미국 경기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데요.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1월 B컷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크게 낮아졌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비농업 고용이 발표된 후 11월에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확률을 전날 마감 무렵 수치인 67.9%에서 98.9%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반면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확률은 순식간에 0%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은 1.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유전을 타격하려는 것에 대한 다소 완화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보다 이스라엘을 더 도와준 행정부는 없다며 네타냐후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은 공습을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그건 논의 중이라며 내가 그들의 처지에 있다면 난 유전을 공습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들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전 타격 목표에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5% 넘게 뛰었던 유가는 1% 미만으로 상승폭이 꺾이면서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중국산 전기차 확정 관세안이 가결된 건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는데 기권표는 사실상의 찬성으로 간주됩니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가 되며 최종 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관세는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20.7%포인트, 비협조적인 업체는 35.3%가 추가 부과됩니다. 일부 업체는 개별 추가 관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비아디는 17%포인트, 지리 18.8%포인트, 상하이 자동차는 35.3%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테슬라는 가장 낮은 7.8%포인트로 결정됐죠. 중국 상무부는 입장을 내고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 타결 시 확정 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던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를 12주 만에 다시 찾아 유세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12주 전 우리 모두는 미국을 위해 총을 맞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의 옆에는 일론 머스크도 함께였습니다. 머스크는 화성 점령이라고 적힌 티셔츠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모자를 쓰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두 팔을 위로 크게 뻗어 점프하며 유세장에 열기를 달궜죠. 연단에 오른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징이 된 구호 파이트를 외치며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찬조연설에서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선 트럼프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다른 후보는 여러분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탈리아에 AI 인프라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 43억 유로를 들여 이탈리아 북부에 데이터 센터 등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밀라노에 들어설 새 데이터 센터가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의 디지털 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 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로마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난 뒤에 나왔는데요. 총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계획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가 현지 시간 4일 동영상 생성 AI 모델 무비젠을 전격 공개하며 오픈AI, 구글 등과의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무비젠은 텍스트 입력으로 최대 16초 길이의 새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모델인데요. 기존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고 오디오를 생성할 수도 있으며 사진을 사용해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맞춤형 동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는 하마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코알라가 서핑을 즐기고 남극의 펭귄이 옷을 갈아입는 등 무비젠을 이용해 만든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코너에이즈 메타 생성형 AI 제품 부사장은 더 많은 사람이 동영상 게시물을 만들거나 편집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메타는 무비젠이 작업 전반에서 업계 유사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며 오픈AI의 소라와 구글의 비오를 겨냥하기도 했죠. 무비젠은 우선 일부 메타 직원과 영화 제작자 등 소수의 외부 파트너에게만 제공되고 내년에 자사의 소셜미디어 앱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밀어낸 건데요. 연초와 대비했을 때 4계단이나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저커버그의 순자산은 2,06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베이조스보다 11억 달러 많고 1위 일론 머스크보다는 약 500억 달러 적은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붐 속에서 메타의 주가가 올해에만 60% 폭등하고 또 여기에 더해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까지 출시되며 주가가 상승 랠리를 이어간 덕입니다. 저커버그는 현재 메타의 지분 13%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커버그의 자산 증가분은 780억 달러로 블룸버그 지수가 추적하는 세계 500대 부호 중 가장 많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저비용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이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파산 보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스피릿이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의 초점을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피릿은 올해 초 제트블루와의 합병이 당국의 제동으로 불발이 된 이후 매출 감소가 지속됐고 이에 독자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요. 파산 가능성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후 장중 낙폭이 37.5%까지 커졌지만 일부 만회하며 24.44% 하락한 1.6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상장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테슬라 보란듯 로보택시 탐전, 메타플랜트 가동과 시너지.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와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회사가 로보택시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밝힌 시기부터가 전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는 현지 시간 12일 로보택시 데이를 열고 줄셀 프라이빙 V12 버전을 앞세워서 로보택시 시장 진출을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EV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현대차와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웨이모가 손을 잡고 로보택시 시장 진출을 먼저 선언하게 된 건데요. 웨이모는 인텔의 모비라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EV 품질과 양산 능력이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은 현대차와 손을 잡으면서 로보택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와 웨이모가 협력하면서 테슬라가 발표할 로보택시 사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IRA와 같은 보조금을 쏟아내면서 EV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 같은 시장의 지형을 바뀌는 변화의 순간에서 미국의 EV 대량 생산 체제를 완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시장은 물론 로보택시와 같은 기업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할 기반을 마련할 셈이고요.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브랜드와 파운드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관측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판을 흔드는 현대차, 웨이모 최고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고요. GM과 손을 잡고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가 1년 만에 최대폭 급등, 미 경제 연착륙 줄타기.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뛰어오를 조짐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주요국 연착륙 전망에 바탕이 됐었던 물가 개선세가 지연되거나 반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지적 역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는 전날보다 5% 급등한 배럴당 7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조금 더 오르면서 74달러 선 안착을 했는데요. 이날 오름폭은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5.03% 뛴 배럴당 77.6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은 날로 격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란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공급 시설을 정조준할 경우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까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 화면 살펴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안만 인접 국가들의 유일한 해상 수송로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송되는 원유의 약 72%가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보여지고 있고요. 스웨덴 금융기관에 따르면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혼란이 시작되면 원유 가격의 위험 프리미엄이 치솟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미 국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연이어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동 전망을 반영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2bp 오른 3.716%를 기록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단
단기물과 장기물의 수익률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짚어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졌는데요. WTI는 배럴당 73달러 선, 고용 안개 속에 물가 역시 불안이 겹쳤습니다. 미 국채금리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속과 폭에 대한 조절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2026년 1.5조로 8.3% 증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됐습니다. 첫 해인 2026년 총액은 전년보다 8.3% 늘어난 1조 5,192억 원으로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행정부 교체를 앞두고 한미 간 협상이 마무리돼 불확실성을 줄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이달 2일 한미가 제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합의했다라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2026년 이후 방위비를 정하는 12차 SMA는 올해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해 5개월에 거쳐 8차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을 각각 2.4%, 2%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을 고려해 연간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제한하도록 설정을 또 마쳤는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국방비 대신 소비자 물가에 연동해 증액하고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차 협정에서 한국에 불리했었던 항목을 많이 개선하게 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협정이 마무리돼 불확실성을 덜어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분담금 합의를 마쳤고요. 미 대선을 앞두고 협상에 전격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증액 기준 소비자 물가로 바꿨는데 연간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제한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조 역대급 순이익, 금융지주 건전성은 악화.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상반기 14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면서 역대 상반기 중 최대 기록을 세워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늘면서 부실 채권 비율이 급등하는 등 자산 건전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당국은 지주 차원의 위험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손실 흡수 능력도 키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10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0개 금융지주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정도 증가했고요. 상반기 순이익은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건전성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오랜 기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상환 여력이 나빠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재평가로 부실 채권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상반기 경영 실적을 발표했는데 고금리 탓에 빚을 못 갚는 차주들이 늘어서 부실 채권 비율이 0.2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30%포인트 뚝 떨어졌는데 당국은 금융사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후판 반덤핑 조사 확정해 철강, 조선 갈등 고조. 정부가 중국산 후판 제품 덤핑으로 인한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저렴한 중국산 후판 사용량을 늘려갔었던 조선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관보 공고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 사강을 비롯한 중국 후판 업체들을 상대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3개월간 예비조사를 마친 뒤 본조사 판정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라고 최종 판단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저가 후판 수출 탓에 사업의 피해가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단 반덤핑 조치에 대한 조선업계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반덤핑 관세 등으로 원가 절감 효과 등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두께 6mm 이상으로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선박 건조 비용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약 69만 톤으로 2022년 한 해 물량을 훌쩍 넘어섰고요. 중국산 후판은 국내산 대비 톤당 약 10만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후판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 하락에 따라서 호판 가격이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철강업계는 지속되는 업황 부진 등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부, 중국 사강사 등 대상에 착수했는데요. 철강사들은 피해 입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선업계는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겨울인가 봄인가 함께 하실 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삼성전자 말 그대로 날개 없는 추락을 겪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는 물론 간판 국민주가 코스피 시총 비중이 2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불명예의 기사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 이후에 분기 최대 하락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수출의 주력이 또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삼성전자 위기설인가 아니면 좀 과장된 것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미래 전망인데 뭐 경쟁력을 보면은 당장 뭐 엔비디아하고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 공급하는 부분도 좀 뭔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TSMC와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장기 경쟁인데 이 부분도 썩 효과적으로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삼성전자 주가가 1년 7개월 만에 이제 5만 원대가 가다 보니까 5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그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이 보고서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보고서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맥쿼리,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일 때는 SK 하이닉스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건 뭐 너무 지나친 도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맥쿼리는 콕 집어서 삼성에 대해서만 목표 주가도 좀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지난주 금요일이죠.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이탈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7월인데 10월달 뭐 불과 이제 4개월 표를 보고 계시는데 쭉 내려가요. 조금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 현상. 과연 끝이 어디냐라는 걱정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맥쿼리 보고서에서는 이 목표 주가가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이에요. 반 이하입니다. 15만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원까지 절반 정도가 되네요. 그다음에 매수 의견에서 중립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보고서들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실적이 악화된 부분도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됐으니까 더 뭐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호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뚜렷하게 위기설을 좀 덜쳐버릴 수 있는 좀 호재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호재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잖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사업 구조가 비슷해서 업계 풍향 예측 한 달 먼저 발표가 되니까 마이크론을 보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도 이번에 실적 되게 잘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하락하고 있고 게다가 왜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졌는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외국계 리포트 내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이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마이크론이 좋으니까 이제 반도체가 바닥짓고 동반 상승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요. 오히려 뭐 추월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주력이 아직까지는 D램입니다. 근데 이제 D램 가격 자체가 호전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장 경쟁력을 가졌던 것이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지금 뭐 썩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좋은 소식이 없어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그냥 지금이 너무 심각하다.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뭐 안도의 위로의 어떤 평가나 분석이지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가 주로 우리 국내 보고서보다는 미국계 보고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맥커리도 그랬고요. 모건 스탠리도 그랬고. 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모건 스탠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 D램 공급이 과잉되고 있으니까 이 수요 위축이 돼서 삼성전자가 상황에 따라서는 D램 1위 공급업체 타이틀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건 우리는 진짜 생각도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삼성이 이 D램에서 1위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에이, 설마 하는 생각인데 맥커리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전망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매출액이 130억 달러로 SK 하이닉스의 절반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건 스탠리하고 다르게 맥커리의 보고서는 SK 하이닉스는 좋게 이야기하면서 또 삼성전자는 콕 집어서 SK 하이닉스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더 삼성전자에는 부담이 과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시경제는 자체 좀 회복되는 추세가 늦죠. 중국도 지금 신통치 않죠. 미국은 또 대선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이른바 삼성전자 위기설 이런 것이 이제 대두되는데 설사 위기설이 아니더라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삼성전자 위기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위기설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삼성으로서는 위협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그리고 중반기 내내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만 나왔지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우려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위기설을 착시로 보는 의견인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덩치가 크면 조금 아파도 아주 아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희청거려도 아유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 쪽의 분석에 실려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도 좀 그쪽에 오히려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일회성 비용으로는 좀 성장성이 주춤하지만 4분기까지 그래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 하나가
부진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낸드도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가는 12월 선행 PB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되는데 뭐 1.02배 정도니까 좀 하단 영역 정도에 불과하다. 찍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고 또 AI 강세가 뭐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AI가 어느새 그냥 급전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도 그렇고 DDR5도 그렇고 주력 제품에 대해서 또 이 SSD 이게 이제 이른바 저장 장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뭐 아마존인가요? 데이터 센터를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굳이 이런 걸 나쁜 상황으로만 인식할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현재 주가 수준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이게 퀄리티 테스트죠. 이걸 시원하게 통과하지 못한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M 업황도 좀 양호하다라고 하는 또 안도감도 서서히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그냥 과하게 우리가 인식할 이유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표를 보시면 이따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메모리 칩 쪽으로 소부장인 DI나 이오테크닉스나 제주나 테크윙은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물론 이 상태가 디커플링 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물론 이제 소부장 쪽도 영향을 받겠지만 소부장과 삼성전자가 디커플링 되고 있는 단기적인 현상을 본다면 삼성전자도 곧 좀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쪽에 더 힘을 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소부장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부장의 향방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이크론도 나쁘지 않다. 그 이야기는 오히려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삼성전자 쪽에만 비관적인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버용 메모리 칩 섹터를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수가 있다. 투자 전략일 수가 있다. 참고를 해주신다면요. 방금 전에 나왔던 DI나 이오테크닉스나 또 원익 IPS나 리노공업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소부장 쪽에 조금 반등하는 그런 상황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반도체 쪽을 AI 반도체 쪽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대장주기 때문에 안 좋으면 다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나친 스테레오 타입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좀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소부장 쪽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소부장 기업이 이 주가 양방은 결국 메모리 기업 투자에 영향을 받는 만큼 메모리 수요에 좀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 조금 시점별로 민감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HBM이나 DDR5 등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좀 3, 4분기 지나면서는 소부장 쪽은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가령 DI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린 한 종목과 비교를 해서도 보여드릴 텐데 DI를 보면은 38,0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좀 주춤했지만 소부장 쪽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미국 대선하고도 연계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처럼 반도체 쪽이 좀 주춤할 때 여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제약, 이소랭도 아시겠습니다. 바이오, 네. 헬스라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알테오젠과 유사한 이 바이오 기업들에는 더 주목해보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신약 물질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좀 대기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계열사 쪽을 말씀드렸는데 리가캠 바이오 바로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버스 보시면은 리가캠 바이오를 말씀드린 게 좀 주춤하던 국면에서 다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2024년을 보시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DI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춤하는 곡선이 국면이 있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다시 쭉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DI나 이런 소부장 쪽 봐주면서 리가켄바이오를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오리온의 계열사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분명하게 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리가켄바이오 하면 기억해야 될 이름이 콘주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기술인 항체약 체약물 접합체 연결하는 거죠. 여기에 강한 이제 매수세가 확인되면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건데 콘주알은 이제 자체 개발한 링크 기술입니다.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른 경쟁사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트로델비나 데이터 DXD가 임상 시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확실하게 기술을 개발한 리가켄바이오 쪽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주가가 추가로도 상당히 10만 원 이제 초반대면 많이 올라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동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또 리가켄바이오가 좀 주춤하면서 내려올 때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점이 아닌가 참고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비가 올 때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 해봤더니 제약바이오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리가켄바이오 ADC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말 인기 있었던 종목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오늘 일면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섬유의보, 의류 브랜드 실적의 바닥을 확인해야 할 때 하나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주요 의류 업체들은 모두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7, 8월이 패션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9월 늦더위 영향 때문에 가을, 겨울 시즌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7월 내수 의류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4%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주 유통 채널인 백화점 7월 패션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대비 6% 넘게 감소했고요. 8월의 경우 7월보다는 회복하는 흐름세였지만 역신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을, 겨울 시즌 판매 지연에 대한 타격이 아주 컸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 매출 반등이 일부는 나타났지만 3분기 브랜드 업체들의 매출 역신장은 불가피하다라고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F&F 3분기 내수 매출은 마이너스 7%, 휠라 마이너스 2%, 신세계 인터 마이너스 8%, 한섬 마이너스 5%로 추산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분위기, 약세 분위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소비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7월 중국 의류 소매 판매는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5%, 8월은 마이너스 2%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도 9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9월은 특히나 광군제 선수유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죠. 도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F&F와 같은 브랜드들에게 FW 시즌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9월도 중국 소비 부진으로 역신장 추세가 지속되었음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의료는 4분기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실적의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리서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 매출이 소폭이나마 YOY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추세적인 실적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우선 통상적으로 의류 소비 위축이 2년 이상 지난 경험은 많지가 않습니다. 2021년도부터 약 2년간 리오프닝 효과로 성장했었던 의류 매출은 2022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확실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2023년도 1분기 이후 판매 감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데 감소폭이 어느 정도 좀 축소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4분기부터는 둔화 사이클은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월 재고 수준도 낮아져 있고 전년도 베이스 부담도 크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시죠. 내수 소비 경기 회복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와 부동산 경기 반등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구재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고요. 보편적으로 내구재 소비는 근로소득보다는 가산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가산자치의 가치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는 부분이 사람들이 자산, 즉 주택과 주식 등 가치가 오를 때 더 많은 소비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기적으로 패션 수요 위축은 점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의류 업체들은 10월에서 11월 겨울 초입기의 날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옷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계절이고 특히나 두툼한 옷이 팔릴 계절이기 때문에 ASP도 높고 정상가 판매율이 가장 높은 기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을철 의류보다 겨울철 의류로 건너뛰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추운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날씨만 뒷받침된다면 추가적인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류주, 중국 부양책에 주름살 펴다 최근 들어서 의류주가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을 대목을 놓친 국내 의류 관련주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소비 심리 개선이 본격화된다면 의류 브랜드사의 수출 실적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바람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류주 및 관련 지수 등락률 살펴보시면 우선 코스피 섬유의복지수는 8%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FNF는 18% 그리고 휠라홀딩스는 좀 내려간 모습입니다. 한세실업은 4%, 신세계인터내셔널은 6%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의류주가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향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증권은 탑픽으로 FNF와 휠라홀딩스를 꼽았습니다. FNF와 휠라홀딩스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FNF는 69,800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휠라홀딩스는 1% 넘게 빠지면서 40,050원 선에서 장을 마무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수와 중국 모멘텀까지 외부 변수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즉 미국 매크로와 업황 그리고 바이어 실적, 환율까지도 계속해서 외부 변수에 민감한 상황이긴 한데 가장 많이 작용하는 OEM보다는 브랜드 업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브랜드 업체 특성상 매출 회복만 된다면 레버리지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지준율 인하,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중국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 센티먼트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중국 소비 회복의 강도가 관건이긴 하지만 성장 둔화가 일단락되고 내년도 추가적 수요 개선만 나타나게 된다면 중국 소비재에 대한 주가 그리고 실적 모멘텀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FNF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4분기 내수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스커버리 성장률 플러스로 진화했고요. 그리고 MLB의 중국 매출 비중 효과에 디스커버리 신규 진출로 중국 소비 회복 시 가장 탄력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적으로 살펴보시면 우선 3분년봉으로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FNF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간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역시 매출 플러스 전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주가 모멘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추가적으로 두 회사 모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의 모멘텀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증시치 어떤 내용 이야기 나눴는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8 개장방송 이어지니까요.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